이어서 제4 주제로서 우리 안성호 교수님께서 이제 초중등이 끝났으니까 대학생 ESG 교육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안 교수님께서는 실은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도 역임하셨고 대전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명예퇴직하셨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은 ESG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공부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가 거버넌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지방 거버넌스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ESG를 공부하면 기여할 분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좀 신문명을 창조하는 이라고 타이틀을 이렇게 거창하게 걸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를 비롯한 이 문명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되고 이 문명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대학생이 어떤 ESG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이것도 저도 제 전공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이 발표 내용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글로벌 도전과 우리 한국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 봤는데요. 문명의 위기라고 이렇게 종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그로 인해서 환경 붕괴가 일어나고 팬데믹, 자원 고갈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을 넘어서 이런 냉전 상태가 신냉전 상태가 계속되고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이뎀 연구소에서 2022년도에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70%가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는 역사의 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이 후퇴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 중에도 지난 10년 동안 35개 국가에서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을 들여다보면 역시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 북한 핵, 미중 패권 경쟁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재앙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큰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는가 했더니 삶의 질 지표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적대적 정당 정치가 우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추락 그리고 국가적인 난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이런 조짐이 벌써 오래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서 EU 등 이런 국제기구 등에서 이런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SDG 등과 또 ESG의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비전만 제시해서는 부족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교육이 역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UN 산하 기구들을 중심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 왔고 특별히 기업의 대응을 기업이 이런 지금까지는 오히려 문명의 위기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ESG가 강조됐고 ESG 교육을 위한 이런 지침들이 여기 예시한 바와 같은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ESG 투자 자격증 제도와 같은 이런 전문가 ESG 전문가 교육이 대학 교육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에서 ESG 및 ESG 교육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제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 눈에 띄고 이거는 소개할 만하다 하는 것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ESG 교육은 정말 한 10년이 채 안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여기 이 교수가 핸더슨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쓴 이 책 Rethinking Capitalism 이라는 책인데 이게 개정판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근데 이분이 자본주의를 다시 상상해보자.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프리드만식의 주주 자본주의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ESG 교육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 과목들이 대학에 개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스탠포드 도어 스쿨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대학이 하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단과 8개 분과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과 대학이 생겼습니다. 이 도어는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했더라고요, 보니까. 조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과 대학을 세웠는데 여기서 주로 뭘 가리키나 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회과학, 토목 환경공학, 지구 시스템과학, 해양학, 지구 행성과학, 지구 물리학, 에너지과학공학 그리고 인터디스플리너리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런 분과 이렇게 8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과학
분야도 있지만 물론 뭐 인문과학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여기서는 자연과학, 공학 이쪽에 포커스가 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이후에 대학원에서 시작돼 가지고 또 학부도 경영학과나 또는 일반 교양 과목으로 ESG 교육이 확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과정의 이 코스를 하나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ESG 전공 트랙을 신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뭘 가르치나 보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공 필수 과목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이런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주로 경영학에 관련된 ESG 교육을 이렇게 개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ESG 대학생 교육과 관련해서 저한테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자문을 얻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여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편견도 들어가 있겠지만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ESG에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저는 ESG 교육의 목표를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그 하나가 이 문명의 위기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좀 더 심화시키는 이런 대학생 ESG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ESG 전문가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EU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ESG 규제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적잖게 필요합니다. 특히 컨설팅, 또 보고, 소통과 관련한 ESG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ESG 대학생 교육에서는 이 신문명을 창조하는 민주적인 서버트 리더를 양성하는 이런 교육의 포커스를 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ESG 교육의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지만 이것이 배타적인 건 아니고요.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신문명을 창조하는 대학생 ESG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제가 그래서 하나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혁신의 신문명을 창조하는 리더를 육성하려면 그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 하나가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커리큘럼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혁신 지렛대와 관련지어서 강한 민주주의 기반의 ESG 커리큘럼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 기반의 ESG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목표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민주적 서번트 리더십을 육성한다. 자, 그런데 교수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전통적인 강의 방식이 필요하지만 그거 위주로 나가서는 좀 부족하다. 특히 현장 조사, 사례 분석, 집단 토론 이런 것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 특별히 역할극 게임을 통한 ESG 토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역할극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회 또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각자 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그룹별로 맡든지 해서 공부하고 또 디스커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교수가 코멘트를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 ESG 토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사실은 고전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그 새로운 ESG 학습 방법을 좀 디펜스 하려고 그럽니다.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 인류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쿠데타 일어난 게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가 선동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데모대가 국회 들어가가지고 막 총을 쏘고 그랬다. 이거 대단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충격적 아닙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5명이 죽고 한 120여 명이 부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독일에서도 25명의 그 국가 전복 쿠데타 음모자들이 잡혀서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걱정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권위주의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주의가 이런 ESG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비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야말로 중국처럼 강력한 공산당 권위주의 독재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진핑처럼 장기 독재로 사실상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다. 그 반대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 스트롱 디모크라시를 쓴 벤자민 알 바버가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적인 책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온갖 위기의 직면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라 너무 적은 민주주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고장나 있느냐? 빈약한 민주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하고, 그렇다.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제가 공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최근에 2023년도에 그 분석된 자료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북유럽 국가하고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큰 나라로서는 독일이 그래도 한 10위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상당한 정도로 강한 민주주의 쪽에 다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민주화 없이 탈탄소화 없다. 이건 제 구호가 아니고, 이게 헬렌 랑드모아, 이게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2000년도에 쓴 책이 오픈 디모크라시라는 책입니다. 2020년도에 한 2년 정도 된 책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쓴 논문입니다. 민주화 없이 탈탄소화 없다. No decarbonization without democratization. 그러니까 탈탄소화를 하고 싶으냐? 민주화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탄소세를 이 마크롱 정부가 도입하니까 전국적으로 반대가 막 그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대체로 나온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갔거든요. 이게 최근에 이 프랑스에서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랑드모아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후 위기의 해결에는 전문가 정치가 아니라 시민 지배를, 여기서 시민 지배라는 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데모크라티아, 시민 지배를 재창조한 열린 민주주의다. 이 사람은 이걸 오픈 디모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여기 바버가 얘기하는 강한 민주주의와 오픈 디모크라시는 다르면서도 또 같은 방향을 지향합니다. 이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왜 서번트 리더십이 도련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바로 시민입니다. 그 시민이 어떤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서번트 리더십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을 아주 그 체계화시키고 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선풍적인 영향을 일으킨 그 책을 쓴 사람이 옆에 소개하고 있는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십 부제를 한번 보세요. 부제를 보면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정당한 권력의 본질과 위대함을 향한 여정.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아주 그 핵심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는 어떤 데서 필요한 리더십이냐면요, 그냥 잘 운영하겠다, 조금 변화시키는 데서는 서번트 리더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 짐 콜린스, 이거 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Good to Great.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장에서 조금 한 몇 분만 더 할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시장에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내는 기업들을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통 기업들의 3배 이상의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을 보니까 그걸 위대한 기업이라고 한 겁니다. 그 기업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제5 수준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제5 수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사해 놓고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위대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을 보니까 그 기업의 리더는 겸손과 이 강인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리더더라. 이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제5 수준의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동일하다고 하는 경험적 연구가 2편의 연구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신문명을 개척하는 리더를 기르려면 서번트 리더십을 교육해라.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은 잘 아시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중에 특히 이제 이런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갖는 사람, 동시에 제도를 돌봐야 된다. 우리가 이 문명을 변화시키려면은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도덕적으로 한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진짜 도덕적인 서번트 리더는 제도를 선진화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리더십 토크를 강한 민주주의와 서번트 리더십을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제가 이제 있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스위스의 그 로잔 대학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번 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스위스와 한국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강한 민주주의와 서번트 리더십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이런 리더십을 교육하고 그래서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때 저는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는 이런 리더들이 배출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단순한 그 강의식으로만 하지 말고 역할극을 활용한 ESG 토크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제가 여기다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일 첫 줄에 써놓은 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써놓은 거죠. 인간인 이유는 말을 사용하는 존재다. 말을 사용하는 폴리시적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토크와 폴리스와 폴리틱스는 아주 굉장히 관통해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구의 토론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공적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정치적 우정과 연대감을 통해서 세계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여기 세계 사랑이라는 말은 제가 한나 아렌트의 사상에서 가져온 개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그런 활동적인 삶, 비타 악티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는 작업만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구나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난제 해결을 위한 미니 공중의 ESG 토크를 해서 굉장히 그 수구의 민주주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SG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밖의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저는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인간이 그런 위대한 성과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제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소개했는데요. 여기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학습의 본질은 새로운 역량의 개발에 있다. 진정한 학습은 desperation, 이게 좀 번역하기가 좀 나쁜데, 악전고투해서 악쓰면서 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게 아니라 aspiration, 열망을 통해서 실현된다. 학습 조직은 그런 열망을 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그리고 확장적인 사고 패턴이 양육되고, 그래서 함께 학습하는, 배우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ESG 교육을 만든다. 여기 제가 피터 생게는 세계적인, 이것도 고전적인 책입니다. 피터 생케가 쓴 교육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대학생들을 위한 EX 교육인데, 저는 우리 안 교수님 강의 중에서 제목 자체가 신문명을 창조한다는 거대 담론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기술적으로 우리가 흐를 수도 있는데 큰 흐름을 잡아주셨고, 신문명을 창조하는 대학생 ESG 교육을 통해서 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문명 창조를 위한 민주적 서번트 리더의 육성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생 ESG 학습 모형도 제안해 주셨고, 이념적 기초까지도 제안해 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발표해 주신 우리 안 교수님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